자, 그러면 명말 때 민중운동을 볼게요. 그 민중운동이 일어났던 16세기 중기부터 해서 16세기 초기 상황들을 보면요. 명중기 이대는 상품 생산과 화폐 경제 전개는 농민층이 대거 몰락을 촉진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토지 경영화가 추진되면서 농민이 이제 토지가 지주에게 변병이 되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토지 집중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전호가 되어서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기도 하고 또 몰락하면 노복으로 이렇게 전락하거나 또 향초를 떠나서 국가 통치에 미치지 않는 상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유인이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지주전호제 관계가 사회적 모순으로 폭발돼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신분 해방 투쟁, 노변이 일어나거나 항저운동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살펴볼 게 직용의 변인데 이 직용의 변은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직용의 변은 왜 일어났냐?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만력제 때 3대 원정이 있었죠. 그래갖고 막대한 군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금을 부과했고 주로 이제 상세, 강세를 이제 부과했는데 상세는 이제 주로 양증 하류 지역에 이제 많이 부과했어요. 그래서 소주나 항주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에 파견했던 한관들이 무례배를 동원해가지고 기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뺏고 세금을 뜯어내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기공들이 항의를 한 거죠. 왜냐면 기호들이 고용을 못하면 기공들이 일자리를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용의 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직용의 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폭동을 일으켰고 인근 노동자들이 급속한 계급적 성장 과정을 또 반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도개변이 있는데 이 계도개변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소성 소주에 그 독립박 퇴직관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위충원 명령으로 체포돼갖고 수도로 이제 갔는데 이때 압송되기 전에 황제의 명령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측사가 와가서 그 제인 앞에 황제를 대신해갖고 이제 너는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계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계독 장소에서 그 당시 일반 민중들이 그 아무 상관없는 그 독립파 퇴직관료들의 뭐냐면 그 편에 서가지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반항을 한 거죠. 못하게. 자, 이걸 계독의 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계독의 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지식인과 일반 민중들이 상호 결합돼갖고 간에 항거했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위충원 같은 부패한 중앙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킨 반감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그 당시에 강남의 신사층하고 그다음 민중들이 이해관계 측면에서 상당히 일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서는 강남에 발달된 경제력부를 약탈하려고 했고 이에 반해서 신사와 그 민주는 서로 결합해갖고 그걸 대항하려고 했고 그걸 이제 사건을 볼 수 있는 게 계독의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독의 변은 민의 입장을 볼 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퇴직 관료에 불과하고 계층도 다른데 이 신사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뭐냐면 그 중앙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청산들 보였죠. 자, 그 다음에 명대 항조를 좀 볼게요. 이 명대 항조 부분이 예전에 한번 그 잠깐 객관식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항조라는 것은 이제 용어상 소작인이 지주에게 지대를 낮춰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 이제 참고로 항량이라는 게 있어요. 항량. 항조는 소작인이 지주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지대를 낮춰달라. 근데 이 항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양은 전량이에요. 이게 전량은 이제 지세를 의미하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지세를 누가 내죠? 소작인은 원래 안 내죠.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돼? 지주가 내야 돼. 지주가 정부를 대상으로 이거는 뭐냐면 지세를 낮춰달라라는 것이 항량운동이야. 그래서 항조운동도 있지만 항량운동도 같이 있어요. 근데 항량운동 만약 지주가 이제 항량운동을 풀면 소작인들은 누구 편에 들까요? 지주 편에서. 왜? 이 지주들의 그 뭐냐면 지세가 상당수가 누가 부담되는 건 소작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용어상의 차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항조운동은 예전에도 있었죠.
근데 명청시대 항저운동은 전에 있었던 항저운동과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일시적인 풍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거. 예전에는 항저운동이 일어날 때는 주로 이제 뭐냐면 풍년 때만 일어났어. 못 먹고 못 살 때. 근데 이제는 풍년 때도 일어났다. 그만큼 이제 뭐냐면 서민대 지위 상승, 의식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졌던 이유가 뭐냐? 그 조건들 보면요. 일단 전호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했어. 그래서 상품작물 재배라든지 가내부업 등등으로 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지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약화됐다는 거. 그리고 전호가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경호라든지 종자, 그다음 생활수단, 가옥도 소유돼서 지금부터 자립돼 있었고, 세 번째로는 도시의 발달로 되게 보면 예전에는 향촌의 지주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부지의 지주야. 그러니까 도시에 거주하고 주로 마름이나 이런 사람들 파견해갖고 이제 지대만 걷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제력이 약화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전 양주제라고 했죠. 하나의 토지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야. 소유권과 경제권이. 그래서 송대 그 맹화가 보였다가 명청시대 때 확립이 됐는데, 그래서 경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고 경제권 자체가 독립돼갖고 매매 저당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가. 근데 이제 상속까지는 아직 가능하지 않아. 상속까지는. 그래서 경제권 상속을 가능한 것은 언제 때냐면 청나라 때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구히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영정권이라고 하죠. 영정권. 되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후기 때 말하는 그 도지권 있죠. 이 도지권이 이거 비슷한데, 도지권 제 생각에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중국에 건너온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그들의 이제 요구 내용을 보면 전조의 감액. 요때 전조라는 것은 그 지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자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전자가 경작할 전자예요. 경작할 전. 예,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이 전조는 지대를 말하는 거. 지대. 예, 그래서 지대의 감액 또는 징액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재해에 따른 전조의 간등, 그다음 정액 소재로 외 부수적 조세, 수탈, 부수적 영역을 폐지하는 거. 그러니까 지주 개인이 지대 외에도 부려먹는 게 있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사장이 그 밑에 직원들 부려먹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적으로 부려먹는 걸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전조를 할 때, 지대를 이제 개량할 때, 통일된 어떤 그 돈양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지네들이 멋대로 하지 마라. 동양을 이렇다 이렇게 줄였다가 하지 말고 통일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토지 영정권을 요구하죠. 이걸 이제 영구 경작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영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영정권은 이제 그 경작권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까지 아들로 영구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래서 이 전자도 경작할 전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명나라 때가 아니라 언제 이제 이게 시현되냐면 청나라 때 시현돼요. 이 영정권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명도 항조 운동이 농민 반란으로 이제 확대돼 나갔는데, 대표적인 난이 드문치의 난. 이게 최초의 소작인 폭동으로서는 의미가 있죠. 이게 드문치라는 건 이제 등치지만에 묻자는 어떤 돌림자고, 7번째 아들이란 뜻이야. 그 형은 뭐겠어요? 드문이 되겠죠. 드문이. 7번째 아들. 그래서 드문칠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양의 난, 유교 유칠의 난. 유교 유칠의 난도 이제 뭐냐면 6번째, 7번째 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애를 좀 많이 낳나 봐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런 반란들은 이제 명중기 이래 농민들이 중추로 해갖고 일으킨 반란이고, 농민 생활 궁핍한 근본 원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한가지 부패와 가혹한 조세 수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겹쳐갖고 이런 반란이, 이런 반란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문치 난은 이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총괄평가 볼 때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명만 민중운동의 의의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는데, 이게 5번으로 곤치고, 그 다음에 이게 6번, 이렇게. 그렇지. 5번이 이제 방가로 5번이에요. 방가로 5번 의의. 그 다음 6번 노번인데, 원래 노번부터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의의부터 이제 하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명말 민중운동의 그 전반적인 이제 의의를 보면, 자, 일단은 그 1번, 기획까지 이유도 1, 2번 곤치 주셔야죠. 명말 청주의 사회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다음 송대 이후에 발달하기 시작한
서민계층의 역할이 문화적 면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만큼 이제 의식이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종족의 성리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계에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제 뭐냐면 서민들이 이제 점점 다른 경세 실용사상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이런 학문들이 이제 발달되는 배경이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서민계층의 의식을 또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제 앞에서 언급했던 노변이라는데, 노변은 신사나 대지주가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가에서 사역한 노복들이, 노비들이죠. 집단으로 주가를 습격하고 노예 문서를 빼서 파괴해서 노복 신분부터 해방된 요구된 운동이 노변이라고 한다. 용어 개념 좀 알아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참고로 중국에서는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안 돼요. 세전이 안전해지죠? 세전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노본이라 할 때, 노비는 그 한 대에서만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세습이 되죠.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25페이지 펴보세요. 27번. 325페이지 27번. 자, 여기 보면 다음 밑줄친 사람이 일으킨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그리고 그 명말 항저운동이 종전의 항저운동과 다른 성격을 한 가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정통 13년 2월에 본권 사연이 백성 드문치 반란을 일으켰다. 드문치의 난인데, 자, 이 드문치의 난의 의의는 이제 전호가 주도권을 가지고 뚜렷한 요구와 목표 아래 끝까지 농민운동을 전개한 항저운동이었다. 이게 동계에 있는 내용이고요. 한의중에는 또 뭐가 나와있냐면 최초의 소작인 폭동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의 소작인 폭동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말 항저운동이 종전의 항저운동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항저운동의 특징, 종래 항저운동은 수학의 풍요에 의해서 좌우됐으나 명말에서는 자연 발생적 우발적 항저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항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 세네 가지 있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326페이지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문제. 자, 거기 다음 사건이 일어난 재정적 배경을 각각 말해보고, 배경을 말해보고, 이렇게 보네. 네, 각각이 아니라. 자, 배경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밑줄친 지역에서 행해진 경진물 생산 방식의 특징을 쓰시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했나? 아까쯤에 한 것 같긴 한데, 30번의 경제적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다음에 왕조와 궁중의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한간이 파견해 상세와 강세를 징수했고, 여기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이제 망력 3대 원전 있죠. 군사비 증강,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표처와 관련된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 명청시대 때 이제 인구 이동을 볼게요. 자, 명청시대 때, 많은 인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래는 이제 명청시대 이전의 인구 이동과 좀 다른 모습을 띠게 있는데, 종전의 명청 이전의 그 인구 이동은 남이라 해가지고, 강북의 인구가 어디로 이동했죠? 되게 당송시대 때는 양쯔나 하류 지역으로 이동했죠. 근데 이제 명중기부터 해서 청나라 때까지 인구 이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이동하게 돼. 이것이 이제 뭐냐면 좀 다른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럼 명대 후기부터 왜 이게 인구 이동이 일어났나? 이갑제 해체. 그래서 이갑역을 이제 부담하기 어려운 이갑호나 갑소들이 이제 도망쳐 나오고, 부역제도 모순이나 지주층의 토지의 평중. 그래서 지주의 토지 경범을 통해서 전호더가나 안 된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상간지대도 도망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한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 이제 인구 이동의 유형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이때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선진 농업 지역에서
인구 가밀 허방 지역에서 주로 선진 경제 지역은 어디겠어요? 양쯔강 하류에서 개발 가능한 지역. 그래서 이제 간양 지역으로. 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이제 예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지역 있죠? 뭐 사천 지역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아니면 협평. 그러니까 그 아까 쯤에서 이제 뭐냐면 인구 가밀 지역 있죠? 인구 가밀 지역에서 금산 지역. 금산 지역은 이제 뭐냐면 정치적 통제력이 약한 지역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어떤 거냐면 되게 성과 성 간의 경계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선서 남부와 사천성 동부, 하남선 남부, 호강 서남부. 그래갖고 사성이 이제 적경 지역 같은 게 있어. 이런 교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과 성 간의 그 교계 지역들은 왜 금산구역이면 이게 행정력이 잘 안 미쳐. 되게 성과 성의 경계들은 되게 어느 것이죠? 강이라든지 그다음 산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자연재해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못 미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각각의 행정 지역마다 또 뭐냐면 구역이 경계 지역이 있으면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뭐냐면 행정 안 보죠. 이런 것들 이용해 거기에 이동해서 이제 주로 세금을 면제받는 거지. 세금을 이제 안 내게 하고. 자, 하여튼 이게 있고 그다음 농촌에서 도시 수공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세 가지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중기 때 이제 명만 인구 양상들 보면 이제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종래에서 북에서 남으로 이동을 했고 인구 집중 지역은 주로 이제 경계 지역이 이제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단을 볼 때는 호강과 사천 지역이 많아요. 호강과 사천 지역. 호강이라는 건 양쯔강 중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호남성과 호북성. 네. 그래서 모태똥도 이제 그 호남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사천 지역은 양쯔강 중류에서 더 들어가야 돼. 스찬이라고 하죠. 오늘날 중경이나 성도. 지금은 사천이 되게 인구가 많죠. 지금 2억인가 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 중경만 해도 한 4천만 대. 거의 그 남한의 인구의 거의 90%, 80% 이렇게 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명나라 말기 때, 그 당시 장영춘이라는 사람 있죠. 이 장영춘이라는 사람이 사천 지역에 들어가면서 막대한 사죽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청나라 때 넘어가면서 이 사천 지역에 인구가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천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지고 다른 지역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청나라 때 들어가면 뭐죠? 국청지도 바뀌죠.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는 양쯔강 중류 지역인데 청나라 때는 양쯔강 그 상류 지역으로 바뀌어요. 사천 지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유입 인구의 성분을 보면 몰락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상이나 기능인, 몰락 직전 이가복, 역을 피해서 했고 이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갱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를 갱민, 개코라고 하는데 중국에선 갱민, 개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현지인과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상황을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인들은 이제 땅이 넓잖아요. 중국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그 지역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복선 사람들이 저 강동성 가면 말이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내려가면 현지인과 동화가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하복선 사람끼리 같이 살아. 그러면 언어 또한 어떻게 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끼리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인 객가어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 그 갱민들과 토착인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태평천공 운동도 이런 것들이 폭발이 나오죠. 하여튼 그들은 고공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면 머슴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복, 토착지의 신사나 그다음에 지주로 또 토지나 가옥을 빌려서 자신의 기능에 따라 각종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하고 또 세금도 면제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지주 성장하고 그러고 토착인들이 또 이들한테 쫓겨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령운동이 바뀐 법을 이제 뺀다고 또 이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개코가 돼. 그러면 개코들이 또 성장하면 그 지역에 토착민들 또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형상이 냐면 인구의 대륙 형상이 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것처럼 인구도 이렇게 삥삥 불어 순환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인구 이동의 영향을 보면 갱민이 이주 지역에 생활하는 가정의 다양한 계층이 내부로 진행이 되고 양쯔강 유역의 농지가 급속히 개간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가 분산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양쯔강 유역도 초창기 때는 하류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호강 지역이나 사천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들이 이제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호강 지역이 새로운 곡창지대로 부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양쯔강 그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곡창 지역은 이제 쌀을 안 짓고 면직물 이런 것들 재배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쌀을 유입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명나라 때는 예전에 소호가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호강이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확산됐죠.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지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양쯔강 상류에서, 양쯔강 하류에서 양쯔강 중류, 호강 지역으로 인구 이동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그 아트나사 중국사에서 이제 뭐냐면 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 이동 관련이 이제 눈에 좀 안 보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내용이 호북성, 호남성 쪽으로 해갖고 인구가 그 당시 절강이나 남지계 쪽으로 이렇게 인구 이동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갱민의 유동으로 해서 이제 도중에 토착우들과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토착인 중에 패배한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갱민이 되고, 그러니까 인구의 대륙 형상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이 향상되죠. 왜냐하면 선진 지역의 사람들이 후진 지역 감으로써 사업만 가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같이 갔다 가잖아요. 그래서 선진 농업 기술들이 후진 지역으로 전파되고, 전국적인 농경제가 기간되면서 수익 개발과 개간 사업, 농업 생산 기술과 농기구 개선되고 있고요. 새로운 지주전을 제외해 농업경에 적극성으로 해서 농업 생산 향상되고, 강남 지역의 벼의 이기적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면화나 외래작물, 상품작물 이런 것들이 재배 면적 확대되면 농업 상품이 생산이 상품화된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인구 이동은 이제 주로 사천, 온남, 강서 지역, 예전에 잘 안 갔던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청나라대교에는 사천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요. 그래서 이 사천 지역이 이제 스천평야 지역이 곡창지로 변모가 되고, 협소한 농경지에서 인구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구 증가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종전에 이제 그 살았던 곳에서 더 이상 못 먹고 못 사니까 다른 지역, 변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명나라 때 호강 지역,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사천 지역,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또 개발된 지역이 또 되게 많아요. 만주 지역 아시죠? 그 만주 지역. 만주 지역은 19세기 이전까지는 버려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때부터 곡창지도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청나라 정부가 또 무슨 정책, 해제하는 봉건 정책 있죠? 이 봉건 정책 해제되면서 막대한 인구가 이제 19세기 때 들어가서, 인구 이동이 일어나면서 만주가 이제 개발이 돼. 그래서 곡창지대가 되고. 그래서 예전에 풀어보는 거 봤더니, 만주를 초창기 때부터 고대 시대부터 곡창지대로 설명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만주는 거의 곡창지대가 아니었고, 언제부터 곡창지대로 바뀌게 되냐면 이건 19세기 때 들어와서 곡창지대로 바뀌고 인구도 그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지역 있죠. 대만도 청나라 때 많은 사람, 복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건너와갖고 대만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예.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이제 뭐냐 327페이지 33번 문제 볼게요. 총괄평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 밑줄친 외대 상인들이 어느 지역에서 식량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고, 그 당시 농업 발달 상황을 세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창창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중국 애들은 이제 우리 양쯔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중국엔 장강이라 불러. 장강. 창창 그래요, 애들은. 그러니까 양쯔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쯔강 하류 지역이니까 이제 주로 절강 일대, 강서 일대 이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밭에는 대부분 뽕나무 심는다. 견직물이나 면직물 같은 것들을 이제 생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외대 상인들부터 식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외대 상인들은 이제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양쯔강 중류 지역, 호강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오고, 농업 발달 상황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관계시설이 확충되고 품종기량 등 생산이 증대되고, 상품작물 재배, 담배, 고구마, 땅콩 같은 새로운 작물들이 도입되고, 이기작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땅콩을 중국 음식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 중국에도 보니까 냉면이 있어요, 냉면이. 예, 우리나라만 냉면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냉면을 몇 번 먹어봤는데, 항상 들어간 게 땅콩이야, 땅콩. 예, 땅콩 냄새가 팍팍 씁니다고.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음식재료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명청시대 때 만들어진 것 같아. 그전에는 땅콩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예. 뭐,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명대 문화를 이제 볼게요, 명대 문화. 명대 문화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그 예전에 명대 과거제도 있죠? 명청시대 과거제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양명학, 그 다음에 경세시용? 요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명대 문화는 볼 건 별로 없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명대 문화는 전반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고 복구주의 성격이 띠고 있어요. 왜 복구주의냐?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1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문화로 돌아가자. 당송시대 문화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 이단으로 독자성이 좀 없어. 당송이 모방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동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나름대로 창조력이 있었다, 창의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되게 보면 이제 되게 복구적이고 독창성이 견여되고 당송시대를 다만 모방했다. 이런 게 평가예요, 주가. 그래서 이제 선조 때 이제 오경대정, 사서대정, 성리대정, 이런 것들 편찬한 것도 오랫동안 이제 잊혀졌던 그 문화를 다시 한번 재정리하자. 원나라 때 이제 파괴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래서 외생문화 척결?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성리학을 간학화했다. 여기는 키워드가 성리학이죠. 그때 이 성리학은 엄밀히 무슨 학이죠? 주자학이에요. 주자학을 간학화했다. 그래서 이 주자학은 명나라 때 간학됐고 청나라 때 간학화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나라 때 대표적 학문하면 뭐 양명학, 경세시용, 실용학문, 그 다음에 그 저기 뒤에 청나라 때 고중학, 뭐 상주 공양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대표적인 학문이고 실제 명청시대 때 대부분 유학자들, 그 다음에 학생들 뭘 공부한 거예요? 이 주자학을 공부한 거예요, 주자학. 그리고 시험도 뭘로 본 거죠? 주자학을 본 거죠. 예. 그 주주는 주자학이었고, 이 양명학이나 고중학, 뭐 공양학은 우리의 신학처럼 뭐 특정한 뭐냐면 마니아 계층들이 연구했던 학문들이에요. 예. 그래서 좀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문학에서는 이제 백화체 소설이 유행했죠. 그래서 대개 보면 당나라 때는 시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사가 유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때는 원곡이라는 이제 시곡이 유행했고, 명청시대 때 문학은 이 뭐냐면 국어체 소설이 유행해요. 그래서 이거는 서민들 사회적 어떤 그 의식이 성장하고, 강남 지방 경제적 발전, 통속 소설이 많았고, 이때 우리나라 이제도 알려진 4대 그 소설책이 있죠. 수호지, 삼국지연이, 금병매, 서유기. 그래서 이제 4대 소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수호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북송우 시대 때 송강의 난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그때 활약했던 108명을 이게 모산 그 소설책이 수호지고, 삼국지 연의는 이제 나간중이 편찬한 거죠. 그래서 삼국지에는 예전부터 나와왔던 이제 여러 가지 그 삼국지에 관련된 소설책을 정리한 거고, 금병매는 이건 이제 그 어떤 거냐, 수호진의 외전이에요. 그래서 무송의 형 수인이었던 방금령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여자가 색을 좋아했는데 그 방금령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섹스와 관련된 얘기를 적어놓은 거야. 예, 그 금병매인데 이 금병매가 하도 이제 많이 팔리고 좀 음탕한 얘기가 많으니까 청나라 때 금서가 됐어요. 근데 금서가 되면 베스트셀러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한번 읽겠다고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금병매였고, 서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장법사 아시죠? 삼장법사가 손오공 저팔계 뭐 이끌고 했던 그런 소설책이고, 하여튼 이런 4대 소설책이 이제 그 당시 많이 읽었고요. 시곡에는 정기와 작곡, 뭐 비파기, 형성기, 모란정 항원기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졌다. 미술은 북종화, 남종화, 그다음 서양화법이 유입됐다는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명암이나 기교를 되게 중요시하는, 명암 채색이나 기교를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판화도 발달됐는데 요거는 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뭐 북종화, 남종화 특징 이런 거 쓰다 보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은미책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미술 게시판에 보니까 미술 그 심사에 보니까 많이 묻어져. 북종화가 뭐예요? 남종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되게 댓글 자세히 달고 있고, 그래서 미술사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건축예술은 작은성이 유명하죠. 작은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성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있고, 명사십능이라서 이제 13능에서 명나라 황제의 3대 영락제부터 마지막 숭정제까지 13명의 황제 무덤이 있어. 그 중에 제일 큰 무덤이 어떤 무덤이 정릉이야. 정릉은 누가 만들었냐면 만년제가 만들었어. 이 만년제는 들어온 돈 거의 안 썼다고 했죠. 군사비 외에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썼냐면 자기 궁중을 조성하거나 무덤 만드는데 다 투자를 한 거야. 그래서 제일 무능한 왕이었는데 제일 큰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정릉이라는. 자, 그 다음에 대우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과거제도 학교제도를 이제 보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명나라 같은 경우 과거제도 학교제가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향시, 해시, 전시 3단계를 보고요. 그 향시, 해시 안에는 여러 단계 또 시험이 있어요. 또 안에. 출제의 병원이도 예전에는 이제 송나라 과거제도는 시문을 강조했는데 얘네는 경학을 강조해. 사서 오경을 이제 국한하고 반드시 그 홍모제가 만든 팔고문에 입각해갖고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팔고문에 벗어난 답안은 다 감점돼서 합격 못해. 예, 그래서 팔고문에 맡겨서 그 구역에 따라 그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작성할 때 자기가 했던 사소 오경을 달다 해갖고 거기에서 뭐냐면 답안을 줘야지. 그 서술해야 돼. 그럼 만약에 자기 의견이라든지 그 자기가 생각한 시나 문구 쓰면 안 돼요. 간점 요인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이거 계속 암기 과목 전략이 되죠. 사상을 통제하게 되는 거. 지금 오늘날 그 인고하고 똑같아. 인고나 행정고시, 국국공고 다 똑같은 시험 제도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날 과거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지방의 항시, 응시 자격을 어떻게 되냐, 생원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부주현 학교 출신자로서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생원 자격을 가진 사람만 뭐냐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있고, 그래서 생원, 그 다음 향시학교 거인, 해시학교 진사,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국자금 학생 감생, 이렇게 이제 생원, 거인, 진사, 감생 등등은 그 자격이 종신대로 유지돼.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시적인 칭호가 아니라 종신대로 유지되고 이들은 나름대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우면 요역의 특권과 하급관리 같은 걸 진출할 수 있고. 근데 이런 팔고문 중심의 이제 명청시대 과거제도는 사상과 학문의 발달을 저해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 과거가 유착되면서 학교교육이 과거 준비소 전락하고 신사층이 대량 양상하면서 신사가 정치사회적 큰 영향을 행사하는 기반이 되었다. 제도 장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예전에 한번 명청시대 때 그 과거제도 그 과거장을 보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보면 하루에 다 끝나죠. 그래서 시험 제목을 정해주면 그 앉아가지고 이제 과거 이제 돗자리 펴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잡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요 중간중간에 이제 뭐냐면 떡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도시락도 까먹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야. 명청시대 때 과거제도 보니까 과거 시험장 보니까 그 지금의 고시원처럼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이 있어갖고 그 건물 안에 따닥따닥 쪽방도 있어.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에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다 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책 숨기고 다 책 숨겼는지 뭔가 이제 있는지 다 하고 냉몸으로 해갖고 옷 입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방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서 문을 닫고 과거 시험을 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봐요. 일주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이제 용변 다 보고 그래서 먹을 거 이제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봐.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그 앞에 쪽방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뭐 책을 이제 못 들어가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때 이제 컨텐츠를 어디에 맞는 옷에 속옷에 다 적어놔요. 예. 그래서 속옷을 해갖고 까가지고 이제 빨개 벗는 상태에서 막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나는 이제 문에 잠겨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더라고요. 보통 명청시대 때 이제 과거제도 그 시험 보는 장소를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과거제도의 문제점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그 나온 소설책이 있죠. 예전에 이제 했던 유림회사 이런 그 소설책도 등장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명청시대 과거제도는 이렇게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포기해버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뭐냐면 학문을 해요. 그래서 고중학이라든지 공양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학자들 보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손에 꼽을까 하면 저희 왕양명 정도만 있어. 왕양명. 나머지는 전문적 학자들은 일찌감치 과거 시험을 이제 뭐냐면 포기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 초기 때 그 정권을 잡아가니까 이제 그 특별한 과거 시험을 봐서 뭐냐면 조야에 있는 이제 뭐냐면 학자들 모셔오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종전의 8고문 시험 가지고는 이들을 합격시킬 수 없으니까 일종의 특별 시험을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을 보자. 양명학. 이 양명학 관련돼 갖고 예전에 이제 한번 2번 나왔고 중국사 관련돼서 08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자, 양명학의 이제 계보를 보면요. 거기 양명학도 크게 보면 그 성리학의 한 일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할 때 이제 주장만 있는 줄 알았지만 그 육구연을 중심한 그것도 양명학도 성리학이 큰 파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안 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과 양명학을 다르게 보는데 원래는 성리학에서 한 출발해서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이제 남송 시대 때 육구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발해갖고 이 왕양명이 계승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구연의 육자와 왕양명의 왕자를 따서 육왕학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육왕학은 이제 왕양명이 이제 쭉 있다가 거기에 또 뭐냐면 우파와 좌파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우파는 이제 좀 약간 성리학에 가까운 사람들, 그다음 좌파는 좀 성리학이 먼 사람들, 그래갖고 좌파의 대표적인 왕용계고 왕용계에 영향을 받은 게 왕신제인데 왕신제부터 무슨 거는 태조학파라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왕양명 중에 그 극좌파가 태조학파야. 태조학파. 그래서 이 태조학파들은 주로 이제 상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민도 많아요. 그리고 개인의 욕망이라든지 신분제 같은 것들을 부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 왕심제를 출발해서 이제 하심은 이타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 학파들 태조학파라 한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그 태조학파의 극단파가 누구냐면 이타고야. 그러니까 이타고는 왕양명보다 더 그러니까 왕양명의 극단이 그 태조학파고 태조학파의 제일 끝판이 뭐냐면 이타고예요. 예, 이타고는 좌파 중에 좌파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동심설이죠. 이 동심설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타고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타고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양명학의 등장 배경을 볼게요. 명나라 때 왜 양명학이 등장했냐? 네, 사회 사상적이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성리학이 점점 교조화되고 그다음에 유학이 형식화되죠. 그래서 이제 주작이 간악하게 주작 비판도 금지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탈공을 통해서 과거 사상 통제를 하고 황제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반. 그러니까 성리학과 교조화가 유학이 형식화되면서 이제는 뭐가 강조해? 예학이 강조해. 예학. 그다음에 쓸데없는 예속 논쟁이 나요. 그래서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명나라 때 대레이라는 그 예속 논쟁이 있어요. 우리판 예속 논쟁이. 거기 보면 뭐 그 아버지의 황제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가지고 논쟁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제3자부터 전혀 쓸데없는 논쟁이야.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냐? 아까 말했지만 성리학에서는 주작에서는 항상 나무부터 검증받으려고 하죠. 자기가 얼마나 마음의 수양을 닦았는지.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잘 닦은 사람들은 뭘 통해서 등장하는 거야? 예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예법을 가지고 따져요. 명나라든 우리나라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 사회경제적으로 이갑제 정신의 항천시스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의 지위가 상승돼서 종전의 주복, 그러니까 지주와 전후 관계가 상하 관계에서, 그 다음에 행적인 장유유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할까? 평등한 그 수직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나이가 많고 적음의 형님과 동생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성리학에서 설명을 못해. 성리학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질서가 주어졌다고 했죠. 사대부로 태어난 사람은 사대부로고, 그 다음에 황제는 황제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밑에 서민이잖아. 근데 서민들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성리학 같은 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청탁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양명학은 이게 설명이 돼. 뒤에 나타나는 양명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냐면 신분에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나 마음의 양지를 잘 따느냐 드러내에 따라서 뭐냐면 자기가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양명학은 이제 뭐냐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왕양명의 사상을 보자. 이 왕양명 왕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원래는 주자학자였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주자학자인데 이 사람이 정덕 원년, 그러니까 16세기 초반에 그 기주의 용장에 유배를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사람도 원래 처음에 주자학자이기 때문에 주자가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냐면 대나무를 보면서 견물치지의 의미를 깨달았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루 종일 대나무만 봤어. 대나무 속에 있는 네가 뭔가 있는가를 깨달았어. 근데 대나무 속에서 계속 보는데 대나무는 깨달음이 없는 거야. 뭐 대나무를 계속 봐봤자 뭐가 깨달아. 그 순간 한순간 딱 깨달은 거야. 뭐냐면 세상의 네의 이치는 대나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서 건물치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주자와 달리. 이때부터 양명의 출발이 된 거야. 예. 그래서 건물치지는 뭐냐면 대나무 속에 니를 깨달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니도 동시에 깨달았어. 이런 논리가 건물치지인데, 근데 이제 양명에서 그게 얘기 안 하죠. 대나무 속에 니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 양지 속에 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지, 원래 있는 태어난 양지를 잘 드러냄으로써 치양시함으로써 뭐냐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견물의 의미는 이제 달라진 거야.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깨끗해지는 그 마음을 잡아서, 치즈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깨끗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을 바로잡아가지고 뭐죠? 내 마음속에 원래 타고난 양지를 드러내는 거. 이게 견물치지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용장의 오, 그러니까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약간 뭔가 비슷하죠? 선종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성리학이나 이게 양명학이 딱 보면 선종의 그런 마음의 수양을 통해 깨달아 얻는 거 좀 비슷해.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그 형식이.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어떤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주관적 유신론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용장의 오를 통해서 바깥을 통해서 내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밖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수양을 통해 양지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주관적 유신론으로 이렇게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왕양명의 이제 그 중요 내용을 볼게요. 그 사상은. 자, 이제 그 왕양명의 이제 사상은 이제 주자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 견물치지에 대한 해석이 이 사람이 다르죠. 견물치지라는 말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기 대학에 나와 있어요. 대학에. 그래서 대학에는 이제 주자하고 이제 주자는 이 견물치지 어떻게 해석하면, 격은 지, 물은 사물로 했어. 그래서, 이게 더 지는 도달하다는 격은 물, 사물에 도달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물 속에 니를 깨닫으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외부의 사물의 이치를 알면 내면의 니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걸 이제 하는데 이걸 객관적 유심주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에서 양명은 왕양명이 다르게 해석했죠. 자, 격은 바로 잡는 거야. 물이라는 건 조금의 뜻이 있는 심중에 있는 거야. 조금의 뜻이 있는 심중에 물을 바로 잡고 내 원래 타고난 양지를 드러내는 거. 이걸 건물치지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 뇌물 받잖아. 예, 뇌물을, 이게 뇌물이라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걸 이제 촌철 받잖아요? 촌철 받을 때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이거 받으면 돼, 안 받아야 돼, 막 갈등하잖아. 그러면, 이 견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안 받아야되는 마음을 바로 잡는 거야.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바로 잡고, 그러면 원래 깨끗한 마음을 드러낸다. 양지, 치양지한다. 이 마음이 이제 양명이죠. 그래서 양명은 그 앞에 주제의 견물치지와 달리 뭐냐면 이거는 주관적 유신론이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주자는 그 성직률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심을 성과 정오 남아서 성에 니가 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에 우리 타고난 양지 안에 뭐냐면 니가 있다. 심직률을 강조해.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 육구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대학의 또 해석 문제에서 또 뭐냐면 대학 삼각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갖고 삼각령이 이제 뭐냐면 이제 면명덕, 그 다음에 면명덕, 신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면명덕, 신민, 그 다음에 지어지선. 이게 삼각덕인데 그 중에 이제 신민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다른 식으로 하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주자는 고문대학, 그러니까 요게 대학은 원래 얘기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오리지널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자가 거기에 줄을 붙인 독립된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고문대학에서는 주자가 이제 딱 보니까 그 원래 친민설이라고 적혀 있어요. 친민설. 민을 친하게 한다. 근데 이제 그 주자는 그게 잘못됐다, 오타다 해가서 자기가 이제 그 편집한 책에는 이 친민설을 뭘로 바꾸냐면 신민자로 바꿔버려.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신민성,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백성을 자기 아래로 보고, 왜 백성이 이제 얘네들이 좀 네가,
기가 탁하기 때문에 니들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주체를 보고 이들 무능하다 보고 이들 교화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백성을 새롭게 해서 교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양명학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보니까 고본대학에선 이 친미가 적혀 있다. 근데 왜 주자가 왜 지가 멋대로 친미가 바뀌냐? 원래대로 해석하자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친하게 한다. 그래서 백성을 치자적 입장에서 서민을 도덕적 실체로 하고 그들을 친하게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친민서이죠. 그래서 항촌지수 민의 입장에서 재평산하는 시도가 친민서이다. 그래서 신민서는 백성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 밑으로 와갖고 그들을 교화의 대상으로 얘기한 반면에 친민서는 자기하고 평등한 관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을 항촌의 어떤 질서를 주체적으로 하는 그 입장에서 재평선을 주체로 본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3인평등의 기초로 한 건 친민서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 간에 관해서 왜 신분이 형성이 됐냐? 그리고 왜 직업이 발생했냐? 그래서 이제 주장은 어떻게 이제 하냐면 전문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기론을 가지고 설명해.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신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맡은 직능이 이제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별적인 기회 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 니가 있죠. 근데 세상에 태어날 때 보편적 니가 다 있지만 신분에 따라서 기가 탁한 사람도 있고 기가 청한 사람도 있어. 기가 청하면 니가 본연의 니가 잘 드러내죠.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사대부 높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가 탁한 사람은 뭐예요? 본연의 니가 잘 드러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대부 지식인들은 이 범인들을 뭐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교화를 시켜줘야지, 최대한. 그래가지고, 이런 이의 어떤, 기의 탁함에 따라서, 기의 청탁에 따라서, 상하 질서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상하 질서에 따라서 자기의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니들 잘 발전한 사람은 열심히 책을 읽어가지고 통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가 잘 발전되지 않고 기가 탁한 사람은 뭐야? 이 사람들은 일반 범인이 돼가지고, 농사나 상인이나 공인에 종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체계적인 개서적 신분제를 이제 합리화시키죠. 근데 이런 주작의 어떤 이제 신분적 어떤 그 3인간이 초창기 때 명나 초기 때는 뭐 통했어. 근데 명나 중후기들이 넘어가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도 몰락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신분 간의 교류가 이제 일어나고 상하 이동이 많은 사회에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양명학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사회경제적 어떤 변화를 대응해서 이걸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설명하냐?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양지라는 게 있어요. 양지. 이거는 신분이나 지금의 중요한 게 모든 신분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양지를 잘 개선해가지고 양지를 잘 수양해갖고 이제 자기가 수양해서 양지를 잘 발현하면 누구나 뭐냐면 성인군자가 있어. 성인군자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러면 산업공상에는 차이가 왜 생기냐? 이건 뭐냐면 각기 타고난 재능 때문에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공부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짓는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드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갖다 파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능의 차이고 그것은 이제 각각의 평등한 관계다. 그래서 글리는 사람이 좀 위고 그 다음에 농사짓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상인이 그 다음이고 그런 게 아니라 각기 재능에 타고난 사람에 따라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하면 다 누구나 평등한 사이다. 그래서 3인 평등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제학적인 어떤 신분의 정해진 정군론을 극복하고 그 인간의 천부적인 분을 인정하면서 이 분이란 것도 개서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평등한 관계에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타고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명학하고 이제 주제학의 차이점 여기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이 왕양명 사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좌파와 우파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좌파는 양지설 적극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학습을 경시하고 인욕도 천리다. 양지만 있으면 인욕이라는 것도 다 천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인간의 욕망을 이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남녀 평등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태조학파, 그 다음에 이지의 동심서, 이지는 뭐냐면 이타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좌파, 태조학파의 특징이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좌파 중에 대표적 학파가 태조학파인데 그 밑에 인간의 욕망을 긍정한다. 그래서 인욕도 천리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주자학의 도덕적 허위성을 공개하고 계층간의 신분상승을 인정한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 참고로 왕양명은 인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인욕을 제거해야지만 내 마음속에 인욕을 제거해야지만 뭘 할 수 있죠? 원래 타고난 양지를 드러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욕조차도 양지다. 원래 타고난 이다. 이렇게 강조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파는 지나친 행동주의, 학습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수양의 필요성을 주장한 거야. 그래서 마음의 수양. 그래갖고 주자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우파예요. 우파. 그래갖고 있는데, 거기 강자에 보면 왕양명에 사교구가 있어요. 해석 차이 가지고 전선산의 사유설과 왕용계 사무설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교구 해석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파고, 좌파 같은 건 이거는 그냥 왕양명이 실수한 말이다. 이거는 그냥 왕양명이 진리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수단으로서 얘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좌파. 이런 식으로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좌파의 대표적 학파는 태조학파 특징 그거 외워두시고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자학의 도덕적 허위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신분상승을 인정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태조학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되게 이 사람들은 주로 상인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서민 출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그곳에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죠. 근데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다고 해서 주의할 건 뭐냐면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새로운 도덕관을 제시했죠. 그러니까 성리학에 입각한 도덕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에 맞는 절제를 하는 도덕관을 제시했어. 그게 좀 다른 거야. 예. 자, 그 중에 이 태조학파도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심제도 있고요. 해남 광물설을 주장한 그 다음에 시은도 있고 하심문도 있고 등등등 여러 사람이 있어. 상농이나 하심은 등등등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자중국생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태조학파의 극단파인 이타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이타고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지다고 또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장의 동심설이야. 동심설은 뭐냐면, 동심이라는 것은 아이동자다. 아이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아이의 마음을 양지라 보고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양지만,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만나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황락에, 빠져도 내가 원래 타고난 아이의 마음, 깨끗한 양지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할까요? 왕양명뿐만 아니라 그 밑에 태조학파보다 더 극단적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심, 그걸 동심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동심이 있지만 경험이 누적되고 책을 읽으면서 이치를 알면서 동심을 상실했다는 거야. 그래서 후천의 지식이나 도덕 이전에 원래 타고난 양지, 아이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색과 강택을 불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명예와 지위만 추구하는 사대부 위선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유교의 경성도 동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초월한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 유교 경전이 동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경전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수호정 같은 것들이 시경에보다 더 경서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수호정 같은 것들이 시정잡배에 있는 이야기 안에 우리가 하는 시경보다 더 성인군자, 그러니까 동심에 가까운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대부들이 이타고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했어? 당연히 안 좋아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타고는 나중에 뭐냐면 사대부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왕양명의 양명학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타고 왕양명 사상, 그러니까 양명학을 이타고 사상만 생각해.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때는 왜 명나라가 망했는가?
다 이타고 같은 양명학 같은 신학들이 등장해서 명나라를 망쳐놨다. 뭐 객관적인 현실적 사고방식도 제공한 게 아니라 이타고 같이 무슨 술만 마시고 도둑질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자기가 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디 때만 있으면 성의군자 이렇게 떠벌대는 바람에 뭐냐면 나라를 망쳐놨다. 그래서 이 양명학이 상당히 비판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비판을 받고 등장한 것이 명나라 말기 때 청초의 뭐죠? 경세 치용 사상이죠.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이 비판받는 이유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워마드 같은 극단파들 있죠. 그 사람한테 등장하니까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죠. 합리적인 의견인데 합리적인 의견은 안 보고 뭐만 봐. 워마드만 보지. 그 극단적인 얘기들만. 그러면서 이제 페미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버린 거야. 예, 똑같은 거야, 이 당시에도. 양명하면 뭐만 생각하는 거야? 이타고만 생각해. 다른 합리적인 사고는 다 제껴두고, 그래서 이제 요걸 뭔데, 이 이타고에 이제 뭐냐면, 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허균 있죠, 허균. 허균도 뭐냐면, 이 사람도 뭐냐면 좀 약간, 이타고와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도 끝말도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거열을 당할 만큼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시대를 너무 앞서가면 안 돼, 또 이렇게. 많이 다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이타고의 도덕과는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거야, 태력. 그리고 요게 중요한 인간의 욕망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도덕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면서 그 많은, 그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에 맞는 도덕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죠. 새로운 도덕관이. 그래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그 글 속에 뭐가 있겠어요? 예전에 그 몇천 년대 사람들 글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시정작배의 목소리가 오히려 도덕에서 더 나올 수 있다. 윤리가 돼서. 이게서 이제 새로운 도덕과 윤리, 시대에 맞는 도덕과 윤리를 찾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타고의 동심설이 있죠. 한번 보죠. 자,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만약 아이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이 난 거짓을 버려 순수하고 참되어서 처음 가진 생각이 본 마음이다. 만약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된 마음을 잃어버린 거다. 그래서 동심설을 주장하죠. 근데 얘네도 지금 이거 동의할 수 없는 게 이타고도 지금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면 절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예. 아이의 마음의 동심이 아니죠. 내가 이게 학생 중학교 들어가서 느꼈다니까요. 나이가 어딨어. 그 본색이 너무 드러나는 것 같아. 성악설 같은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그러면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풀어볼게요. 자, 296페이지 펴보세요. 자, 296페이지 1번 문제 보죠. 1번 문제. 자, 중국에서 다원 같은 사상을 가진 학문과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심은 성과 정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성과 정을 일치하고 심을 그대로 니다. 이거 뭐죠? 심증리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본체의 양지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어떤 일로서 개인의 주관적 의가 존재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딱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양명학과 관련된 거야. 양명학을 찾으시면 자 오경대정, 성리대정, 영락대정, 서적의 편찬들, 국가의 사월 이렇다. 이걸 이제 양보가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뭐죠? 주자학이야. 명정시대 때 주요 학문이 뭐라고 했죠? 주자학이죠. 예, 간학. 그 주자학과 있고 서민의 도덕적 실체를 주체를 인정하는 삼인평등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친민설을 강조했다. 예, 맞죠? 친민설을 강조했다. 그 반대로 주자는 뭘 강조했죠? 친민설이 아니라 신민설을 강조했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 교화의 대상을 본 거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서민을 주체로 봤다. 도덕적 실체로 봤고, 그다음 학문의 관심이 실질적인 국민생활에 집중되어 농학과 자연과학적 성과가 있다. 이거는 이제 뭐냐 경세 치용사상이 뒤에 나와 있는. 예. 그래서 양명학이든 주자학이든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마음에 수양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답을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4번은 지배자의 정통성과 군신 간의 의의와 대의 명분을 밝히는 자치통관 강보를 편찬했다. 누가 편찬한 거죠? 주의가 편찬한 거죠. 주자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양명학과 관련되니까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의 이름을 쓰고 그가 속한 학파의 명칭과 그 학파의 주요 논지를 두 가지 쓰시오. 뭐 요런 거는 처음에 동심설이 있으니까 딱 이타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뭐냐면 요게 뭐라고 하냐면 도덕관,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은 이타고, 그 다음에 학파는 양명 좌파인 태조학파. 그 다음에 논지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자의 도덕의 허위성을 공부하고요. 그래서 생활윤리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윤리라는 것은 육의 경전에 찾는 게 아니라 신원작배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죠. 그 다음 계층 간의 신분 상승을 인정했죠.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관련된 것들을 이제 풀어봤고, 그러면 이제 또, 총괄평가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320페이지 펴보세요. 자, 320페이지 14번 문제 볼까요? 이건 너무 문제가 많네요. 이거는 각자 풀어보시고요. 이건 너무 많아. 너무 많고, 328페이지 35번 문제 볼게요. 자, 35번 문제 보면, 자, 다음과 같은 신분관을 가진 유학의 종류를 써보고 이 유학이 성립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 유학을 중심한 수양 방법의 명칭과 내용을 말해 보시오. 옛날에 산업공사 업이 달리하여 돈을 같이 하였다.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한 가지다. 쭉쭉 있는데 산업공사 업을 달릴 뿐이지 그 간의 위서관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평등하다. 그 내용인데 이 유학의 종류는 뭘까요? 이거는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이 발달한 사회경제적 발경, 명중기 때 뭐 이갑제가 해체되고 특권적 대지주의가 출현되고 산업공의 발달에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등장 등등등 양극화 현상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성리학 가지고 설명을 못하니까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의 수양반 취향지죠. 마음의 부정을 바로잡고 타고난 본연의 양지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우리 교감 선생님이 이게 양명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의 마음은 원래 깨끗하고 받은 건데 얘들이 잠깐 혹해가지고 나쁜 일이 빠지니까 기다리면서 이들을 교화하면서 마음의 수양을 닦게 해갖고 원래 마음의 본성을 드러나게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제가 보는 전혀 쓸데없는 건데 이런 것들 마음의 수양을 닦는 그 내용들 있죠? 명심보감이나 그 다음에 대학의 구절 이런 것도 적게 하고 거기 감상문 적게 하고. 근데 제 생각에 전혀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마음의 수양보다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333페이지 45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45번 문제 보면 다음 당시 가와 나와 같은 학문이 나오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두 줄 이내에서 서술해보고 기획의 구조에 대한 양력과 주제학의 입장 차이를 말해보고 나아가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쓰고 이 사람이 말한 니은의 상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가는 이제 나아가는 게 뭔데 가와 나의 같은 학문에 대한 이건 뭘까요? 양명학과 관련된 양명학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배경을 쓰면 되고요. 거기 이제 견물 취지의 입장 견해가 주제학하고 양명하고 다르다고 했죠. 그걸 쓰시면 되고 그래서 나를 주장한 것은 동심론이니까 이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의 상태 그래서 니은의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 이 동심의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냐를 이제 보면 이때는 인간의 욕망이 천리하고 긍정하면서 지식이나 인습에 물들지 않는 자연 상태 또는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의 자아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양지가 발현되지 못한 거는 쓸데없는 경험들과 쓸데없는 학문들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경험과 학문을 제거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양지만 타고났으면 내가 주색 강태를 불려도 뭐냐면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경세 실용사상을 볼게요. 경세 실용사상. 자,
이 경세시용사상은 명말 때 이제 청초 때 이제 형성된 것들인데, 경세시용사상은 이제 앞에서 양명하고 주작하고 경로가 달라요. 유교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면, 양명학과 주작은 주로 도덕적인 것들을 강조하죠. 근데 이 경세시용은 유교의 어떤 현실 참여적인 모습들을 강조해. 이 경세시용은. 그래갖고 이제 파를 보면 극문학파 있죠? 극문학파, 그 다음에 왕항성, 그 다음에 그 영각파부터 해서 경세시용사상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청나라 때 말기 때 등장한 상주공양학파 그 계열들이 경세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파죠. 자, 그럼 배경을 보면 양명의 전파, 양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양명의 좌파의 반발, 특히 이타고의 반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페미니즘 하면 워마드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양명하고 하면 뭐만 생각하는 거야? 극단만 생각, 이타오만. 이타오 때문에, 이타오 같은 양명학 때문에, 이 세계를 지금 명나라가 말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명말의 어떤 사회경제적 발전, 이갑제 붕괴, 서양 자연과학적 지식. 그래서 이 당시 경세 시용 사상들은 뭐냐면, 마음을 통해서 뭔가 그걸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변화를 양명학처럼, 실제적인 뭐냐면 정책이나 행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어요. 이게 좀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 자연과학적 지식은 이제 그 당시에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자연과학적 지식을 이제 많이 중국에 전파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내용을 보면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실에서 구하고 한문의 관심도 중농, 중상, 구민, 금융 같은 실제 국민의 생활을 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이나 뭐 주제학처럼 마음의 수양을 닦아갖고 뭐 성인군자 되는 것 그걸 이제 찾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제 서강계, 고용모, 황조, 왕보지인데 이들 학자 중에 상당수가 또 뭐냐 고중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세치용사상, 경세시용사상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경세치용적인 측면하고 하나가 실사구시적인 측면이 있어. 근데 이제 경세치용과 실사구시적인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청나라 때 들어오면서 문자욕을 겪잖아요. 문자욕을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경세치용과 실사구시 중에 경세치용은 죽죠. 그 실사구시적인 측면에 살아남아서 뭐가 발전되는가? 고중학이 발전되는 거야. 고중학이. 그래서 고중학은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경세치용사상하고 고중학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돼요. 예를 들어갖고 거기에 언급된 사람 중에 고현무 같은 사람 있죠? 고현무 같은 사람은 이제 실사구시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고중학하고 또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입된 것도 좀 보이지만 실제로 서로 연결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세시용사상에서 실사구시에 영향을 받았고 경세치용적인 내용이 제거한 채 실사구시만 영향을 받는 게 고중학이고요. 그 다음에 고중학이 또 발전되면서 경세치용사상이 필요하니까 그 실사구시가 또 그 실사구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경세치용을 다시 복귀시킨 학문이 상주공양학이에요. 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성장한 거예요. 근데 도식적으로 다 나눌 수 있지만 서로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고받으면서 성장했다.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이거 외워두셔야죠.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나 통론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능에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두세요. 자, 저서 대표적인 서강계 농정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농정정서는 유럽의 학술서도 참고해서 농종이나 농업기술을 해석한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시진의 본초강목이 있는데, 본초강목은 이제 뭐냐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갖고 분류를 해놨어. 그래서 의약품에 관련된, 약초에 관련된 것을 분류해서 그 효용을 설명한 의학책이에요. 의학서예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송홍서의 천공계문은 뭐냐면, 이 천공이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뜻이야. 자연적인 거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걸 기계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물건들을 이용해 가지고 천공이라는 것은 그 인공에 대한 자연력을 이용하는데 이 자연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계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에 대한 자연력을 말하는 걸 천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인공 자연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계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계와 관련된 거야. 기계와. 그래서 그 당시 사용하는 수공업 기기들을 설명하는데 작용 방법 등을 그걸 뭘 통해서 그려놓은 거죠? 도감이니까 거기에 이제 천공
그림을 통해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천공계문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주요 산업에 사용했던 여러 수공업 직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거, 이게 천공계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종정서, 이친의 농종정서, 아니 동초강모, 서강계 농종정서, 송원세 천공강모 계물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항종이의 명의대방론이 있고 또 고용무의 일지록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고용무 같은 사람은 이제 뭐냐면 고중앙의 또 선고자로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사고시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고중하게 영향을 줬다. 실증성을 강조하고. 항조이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항조이는 명말총초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말총초에 3대 유가 있었는데 3대 유학자가 그중에 항조이, 고용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왕부지가 있어요. 왕부지. 그중에 이제 항조이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쓴 책이 명의대방론이라는 책이 있어. 이거 상당히 유명하죠. 명의대방론. 예. 그래서 명나라가 왜 청나라한테 멸망을 했는가? 그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종전에 명나라 때 여러 황제들 다 까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명의대방론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종전에 그 청나라 황제, 그 명나라 황제들 하나씩 다 까고 비판하고, 그리고 제일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무제예요. 예, 홍무제 재상제도 폐지하고 강남에 천도한 거 왜 강남에 해서 비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영락제는 또 강북으로 이렇게 북경 옮겼잖아요. 이것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능력이 없는 천자는 교체도 된다. 천자 교체설도 주장해. 상당히 이제 중국에 누수하고 할 만큼 아주 급진적인 사고방식을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책에서는 또 여기 안내서 보면 명의대방론의 명나라 말기 때 은이 부족한 형상, 전황이 있죠, 전황. 예. 그래서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 은이 부족한 형상들이 일어났거든요. 은경제 상태에서 은이 부족함으로써 전황이 일어난 것을 묘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은경제를 은본위 정책을 이제 포기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하는데,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항조의 사상을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천자가 손님이다. 천하 만민이 주인이다. 천하의 만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런데 역대 천자는 마치 개인의 소임을 알고 포악한 정치했다. 천자는 마땅히 혁명을 통해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항조의 사상은 이제 무능한 황제나 포악한 황제는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죠. 그래서 천자 교체설과 추대설을 이제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중요성과 지식계층의 역할 강조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때 천자 추대설과 교체설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에요. 사대부야, 지식이냐. 자, 요거와 그 다음에 적양의 탕론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탕론도 뭐냐면 왕이 무능하면 쳐내야 된다. 교체할 수 있고 추대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누가 영향을 받았을까? 항조이가 정양이 영향을 받았을까? 정양이 항조이에 영향을 받았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항조이가 시대적으로 좀 앞서 있으니까 정양에게 영향을 준 거겠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거쳐가지고 국가, 군주, 관료체제를 비판하고 정치개혁과 제도세시를 역설했고요. 이 사람은 또 역사 연구를 통해서 중국제도의 모순점을 또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명나라 홍무제 승상제도 폐지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북경천도를 비판하고, 경제에서 이제 은경기 본위에 입각해서 그 당시 전황 형상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항조이는 또 명말 총초 때 항청운동을 했어요. 청나라에 대항하는 지식인으로 또 활동했고, 그 다음에 세초용을 이제 조직해갖고, 그 당시 남명 정권에 노왕이 있었거든요. 노왕을 따라가면서 항청운동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참여하는 지식인이었다. 자, 그 당시 명말 때, 청초 때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대개 이때 들어왔던 서양의 선교사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마테오니치나 아담세 같은 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천주교 전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저술하고 여러 가지 지도도 이제 널리 보급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테오니치죠. 이 마테오니치가 천주시리. 천주시리라는 건 천주는 뭘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원래 뜻을 밝히는 거야. 그래갖고 예전에 중국인들이 한당 유학 때 하나님은 상제라고 했어. 상제.
근데 송나라 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인격신 상제가 뭘로 바뀐 거야? 천리로 바뀐 거죠. 그래서 다시 너네들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네들이 예전에 그 한당 그 유학시대 때 말한 상제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전에 중국의 신이었던 상제를 모시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카톨릭을 뭘로 해석할까? 중국인의 어떤 사유세계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죠. 천주시리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나왔던 공연만국정도 있죠? 공연만국정도. 예,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던 시학자들에게 이런 것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고, 기하 원본 같은 걸로 소개를 했다. 그 다음 아담셰 같은 사람은 천문,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리, 기계, 포술, 조총 제작 이런 것들 있죠. 특히 포에 많이 있어요. 포에 갖고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어떤 포보다는 서양의 포가 더 셌죠. 홍위포, 그 다음에 불량기포 이런 포들을 이제 알려줬고,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양 세력들이 그 당시 아시아 진출이 많았는데 신앙교 개척 결과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를 진출하고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이 마카오에 진출한 것도 명나라 때부터 진출했는데, 원래는 이제 뒤에 개항 후에 우리가 조개지, 조차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출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인들이 자기 거주지가 필요했어요. 그게 마카오에 딱 거주해 놓고는 그 당시 한간들한테 뇌물을 준 거야. 뇌물을. 그래서 이제 황제에 보고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 달라. 우리 몇 년 있으면 나가겠다. 그래 놓고는 그 계속 있다가 한간들의 뇌물을 계속 주면서 계속 거주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개항 후에 얘네 주장한 거죠. 호위가 되면 권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여기 거주했다. 우리한테도 여기 마카오 일대 자치권을 달라. 그래서 조차주 인정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서양 열강처럼 나중에 뺏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명 때부터 자리 잡고는 계속 영주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치지역을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개항 후에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마카오는 누구 땅으로 넘어갔죠, 지금? 중국 땅으로 넘어갔죠? 이게 몇 년도야? 99년도인가, 2000 몇 년도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마카오가 이제 뭐 도박 도시로 유명하고 그러죠, 여기가. 예. 그 다음에 또 이 중국 그 유럽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장의 은인, 멕시코운이 이제 중국에 유입되면서 은본이 경제적 발전을 했고, 예전에 그 관련된 무역 형태가 갈레온 무역이라고 저번날 설명했죠? 예, 요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서양 지식에 대해서 중국인의 태도를 보면 실용적인 부분만 전수했어. 그러니까 천문이나 기계, 무기 이와 관련된 것들만 하고 그 밑에 있는 과학적 연구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호기 차원에서 끝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학자 이제 태도가 좀 약간 비슷한 그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청나라 부분에 할 때도 더 설명할게요. 예, 청나라도 연결되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97페이지 펴보세요. 자, 297페이지 3번하고 4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명대 경세 시용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신을 구하고 있다. 맞죠? 양명 신학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아니죠? 반발 때문에 일어난 거야. 예. 그 다음에 역사 연구를 통해 새 시대의 도래를 이어냈다. 예. 대표적인 사람이 뭐 항조이 그런 사람들이고, 농업과 자연과학 방문에 큰 업적을 세웠다. 맞죠? 그게 답이 2번이고요. 자, 4번을 보면요. 명말 총초의 3대 유의로 명의대박론을 전수했다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때 3대 유는 명말 총초의 3명의 유학자, 대표 유학자인데 외워두셔야죠. 항조이, 그 다음에 고용무, 왕부지 써고 나올 수 있어요. 예, 항조이, 고용무, 왕부지 세 사람 외워두시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보면, 자, 명태조의 숭상제 폐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맞죠? 항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세추용을 조직해서 노왕을 쫓아서 항청운동을 참여했다. 맞죠? 남년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독립성원을 건립하고 그의 사상은 청만 형만 사상에 큰 자극을 줬다. 이건 아니죠. 독립성원을 건립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고현성이라는 사람이죠. 독립할 명대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하홍유라는 건 뭐냐면 청나라가 집권하고 나서 그다음 제하에 묻혀있던 이제 뭐냐면 여러
그 학자들 등용하는 특별 각오 시험이야. 왜냐 종전에 8공원 가지고는 합격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사관 분도 거부했어요. 명사관 뭐냐면 청나가 등장했으면 전에 있었던 명나 역사를 만들어야 될 그 명사들. 근데 이제 거부하고 대신에 자기 제자들 보냈어. 명사 참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니까 답이 3번이죠. 예,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독립선언을 건립한 그 고현성도 나올 수 있어요. 고현성도. 예, 독립선언과 관련돼 갖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제 내용 있고 그 좀 쉬었다가 청나라 부분을 이제 할게요.